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유한솔입니다.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거센데요. 일각에선 오미크론의 등장이 코로나19가 감기 수준으로 전락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최근 한 기사를 통해서 오미크론으로 감염자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었지만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는 현저히 줄었다며 코로나19가 결국 감기 수준으로 약해져 존재감을 잃을 거라는 과학계의 일부 기대 섞인 전망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 역시 희망적인 소식을 내놨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 이런 평가인데요.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9주 만에 처음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줄지 않고 있어서요. 안심하기에는 한참 이른 단계겠습니다. 희망을 언제나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2월 28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동차 썬팅할 때 딱 불스원 썬팅 넘버원 불스원이 딱 불시한 썬팅 자외선 열차 밴드 딱 불스원 썬팅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 예술 문의는 불스원 브라자닷컴. 세라젬 V6 퇴행성 협착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장모님도,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한 엄마도, 추간판 탈출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아빠도, 근육통 완화가 필요한 아들도 미국 FDA 승인 세라젬 V6 지금 체험해보세요.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생애 주기별 은퇴 시점에 맞춰 알아서 투자해주는 연금펀드 한국투자 TDF 알아서 한국투자 신탁운용 펀드보스 등 별도 발생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박동원 씨, 왜 차 사진을 찍고 계세요? 우리 동네 정비소들은 다 수리비가 다르다 하네. 그럼 어쩌죠? 가다 견적 비교하러 간다. 사진 한 장으로 간편하게 견적 비교하고 선택하니까 손해 없는 내 차 관리 카닥. 오메가3 뭐가 좋을까? 세 가지가 중요하죠. 어취가 없는지, 중금속 걱정 없는지, 오직 물로만 추출했는지. 기억하세요. 100% 식물성 오메가3는 아이코메가 판매 신신제약, 제조 코스맥스 바이오. 오메가3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올겨울 혼자 어때 둘이 어때 셋이 어때 올겨울 여행 어때 파티 어때 여기 어때 여행할 때도 파티할 때도 여행할 때 여기 어때. 여러분 때가 됐습니다. 여기 어때 할 때. 네, 12월 28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의 순서 전해드립니다. 1부는요,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경북콘텐츠진흥원이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잠시 후 경북콘텐츠진흥원 이종수 원장 연결해서 그 이야기 자세하게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최유한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2021년 세계 10대 뉴스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안동 MBC 플러스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애청과 관심 바라겠습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난법. 네, 생활 속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안영진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문제 중에 하나, 교통법규 또 보험 문제인데, 자, 다가오는 새해 이런 것들 체크해보기 좋은 시점이죠.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와 보험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부터 먼저 해주실 건가요? 네, 방금 말씀 주셨듯이 법률 상식 중 알아두면 가장 살림의 보탬이 되는 게 교통과 보험 관련 지식입니다. 네. 이 법은 교통법규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과태료,
범칙금,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제재로서 보험료 할증을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래 2021년 말 그리고 새해인 이민년 2022년에는 이와 관련해서 적잖은 변화가 있는데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변화가 좀 있을 것이다. 할증 얘기는 언제 들어도 달갑지가 않습니다만, 자, 아무튼 먼저 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이 보험료 할증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는 무면허, 음주, 뺑소니에 대해서는 최대 20%, 그리고 신호, 속도 및 중앙성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어 왔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법규 위반과 관련해는 할증을 부과한 규제가 없었습니다. 네. 일단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쳐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그러나 이에도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와 횡단보도 법규 위반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와 같이 형사처벌을 할 정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및 그 횡단보도 위에서의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서 중하게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험료 할증을 부과하지 않아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개정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보험업계는 이런 요구를 반영해서 새해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및 횡단보도 위에서의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자, 말씀하신 이제 형사처벌의 예외 사례는 민식이법에 관한 이야기로 보이는데 각종 중과실에 대해서 할증이 제도화돼 있지만 작년 3월 발효된 민식이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고에 대해서 보험료 할증이 없었다. 이번 조치는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어떤 맞습니다.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의 보험료 할증이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제한 속도가 주로 시속 30km입니다. 이를 20km 초과하는 과속에 대하여는 단 1회라도 위반할 경우에는 보험료의 5%를, 2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보험료의 10%가 할증됩니다. 이는 내년 9월부터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또한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할증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보호구역에서 한 번이라도 속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에 더해서 보험료 할증까지 되니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어린이, 장애인, 노인은 법 체계가 좀 더 강화된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재 강화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도 위반으로 초래한 사고뿐만이 아니라 시속 20km 이상 위반한 사례라면은 일단은 즉각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자, 해당 구역에서는 다들 잘 하고 계시리라 믿지만요. 더더욱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덧붙여서 최근 시행된 이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전면 금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맞습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교통약자, 즉 어린이, 장애인, 노인이죠. 그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가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요. 네. 기존에는 그 구역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정차 금지 안내 표시가 없었다면 주정차가 가능했는데 그보다 대폭 강화된 규제가 이제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교통약자들의 경우에는 횡단보도 또는 도로에서 횡단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도로에 주정차된 차들로 인해서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들을 차량 운전자들이 발견하기 어렵게 돼서 결국 보행자의 사망이나 상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정차를 규제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관련해서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항상 어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 교통약자들의 생명을 이제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또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학교 내려주려고 잠시 멈추는 것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선 법령에 의하면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통학 차량의 경우에도 잠시 멈추는 것도 금지내는 정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정차 허용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물론 가능한데요. 네. 따라서 아이를 내려주려고 잠시 멈추시는 경우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밖이나 주정차 허용구역 안에서만 하는 것이 적어도 법엔 부합합니다. 또 하나 또 주의하실 게
휴일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일반 주정차 단속이 공휴일에는 안 되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정차는 공휴일에도 금지되고 단속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승용 차량은 12만 원, 승합 차량은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꽤 고액입니다, 이게. 그리고 만약 경찰에게 직접 적발될 경우에는 범칙금에 더해서 벌점까지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그 교통약자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정차는 이 또한 각별히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특별히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이제 주정차 허용 표시가 있는 구간이 아니라면 잠시 멈추는 것도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공휴일에도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단속 시간이 해당된다고 하니까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형사처벌이라든가 그런 위반 사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보험료 할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속도 위반과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횡단보도 법규 위반 시에 보험료 할증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걸 지키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음을 위반한 경우에는 2에서 3회 위반 시 보험료의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의 10%가 할증되는 건데요. 네. 이는 내년 1월 이후부터 이러한 사항에 대해 적용되겠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퀴즈를 제가 한번 내드리고 싶은데요. 네.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는 적생이 상황이고 이때 우회전하는 차량의 앞에 횡단보도가 녹색불이 켜져 있었던 겁니다. 이때 보행자는 없었을 때 차량은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그냥 건너도 될까요? 아니면 일시 정지해서 횡단보도 불이 붉은색으로 변한 다음 진행해야 할까요? 이게 한때 경찰이 우회전 특별 단속을 벌이던 글이 SNS에서 급속도로 유통된 적도 있는데요. 네. 이게 교차로에 예. 진입하기 전에 횡단보도에 대한 말씀이시죠? 예, 교차로에서 이제 직진 신호는 빨간색이고 예.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었는데 우회전할 때에 그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말합니다.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일단은 멈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답이 어떻게 될까요? 예,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을 보면은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차만은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를 직전에 정지해야 됩니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령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경찰은 이 조항을 근거로 우회전 직진 차량의 신호가 적색,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에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면 네. 차가 지나간다고 해서 신호 위반을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걸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답은 지나가도 된다입니다. 네. 좀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바는 직진할 때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녹색이면 그땐 지나가면 안 되는 게 물론 맞고요. 네네. 제가 사례는 우회전할 때 우회전하는 그 앞 횡단보도에 녹색일 때 그 사례를 말씀드린 거예요. 교차로를 지나서 마주치게 되는 그 횡단보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만 갑자기 뛰어드는 경우도 있고 건너려는 보행자를 못 보는 경우도 있으니 우회전 때에도 일시 정지하시거나 서행하며 주변을 충분히 살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최근에도 이제 우회전하는 화물차가 아이를 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아무튼 잘 살피고 다니시는 것, 이것은 운전의 왕도가 아닐까 늘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내년부터 이 과적과 적재 불량 이런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 심야 할인 혜택을 박탈한다. 이런 제재도 또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이제 심야 시간인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한 30에서 50% 정도의 통행료에 대해서 할인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은 과적, 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 행위로 인해서 도로 파손하고 교통사고가 지속 발생되어서 이를 막을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이제 과적, 적재불량 등의 사유로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해서 과태료 벌금 등을 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심야 할인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는 규정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업용 화물차나 건설용 기계의 경우에는 심야 운행이 잦기 때문에 만약 심야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생계에 있어서 불이익이 매우 심각한데요. 네. 그래서 각별히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화물차 등의 경우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내려지는 조치가 아닐까 싶고요. 자, 오늘 새해 달라지는 교통법규 보험 문제 정리를 해봤는데 올해 마지막 순서였는데 일단 청취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조금 더 있으시다고요? 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이게 급격한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어온 지난 세월 우리는 더 빨리 더 많이 높이라는 가치를 최우선 순위 두고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생활 속에서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든지 아이들의 안전, 저녁이 있는 삶 등의 가치가 그래서 점점 더 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바쁘시겠지만 잠시 마음을 멈추고 조금의 여유를 가지시면 아이들, 우리 가족들, 아이들 동료들의 교통 안전을 좀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민년 새해에도 안영진의 캐도나도 더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알찬 내용 부탁드리고요.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영진 변호사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여행신, 그리고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 국민 모두가 만들어주신 최고의 신들이 있기에 해피엔딩 신은 멀지 않았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나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 BTS, 그 어느 때보다 K 콘텐츠의 힘이 막강한 요즘인데요. 우리 경북에도 콘텐츠 산업 육성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는 곳이 있죠. 이 경북 콘텐츠진흥원이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향후 10년의 계획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경북 콘텐츠진흥원 이종수 원장을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경북 콘텐츠진흥원이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부터 그간의 10년 돌아보시면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소감 어떠신가요? 예, 저는 부임한 지 한 3년 3개월 됐습니다. 네. 그래서 10년에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제가 직접 일하며 체험한 기간을 중심으로 그리고 직원분들의 10년 정도의 소회를 감정이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년 전 개원 당시 경북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문화 자원은 풍부한데 콘텐츠 제작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전임 원장님을 비롯 모든 직원분들이 불철주야 뛰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네. 그 지역의 콘텐츠 창작자들과 기업, 도민들과 함께 콘텐츠를 제작하고 콘텐츠 산업의 토대를 다져온 아주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중에는 잘된 콘텐츠, 못된 콘텐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 지원한 이 모든 콘텐츠에는 이분들의 애환이 오롯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당초에는 이 문화화할 자원은 많은데 콘텐츠가 없었다. 이를테면 많은 구슬들을 좀 꿰고 또 재창조하는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이철우 도지사도 이제 축하하는 자리에서 지난 10년간 지역 콘텐츠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언급을 했죠. 그 중심에 단연 콘진원이 있을 텐데요. 자, 지난 10년간의 많은 성과 가운데 대표적인 성과를 직접 꼽으신다면 뭘 먼저 좀 손에 꼽고 싶으신지요? 예,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콘텐츠인데요. 한 80년의 콘텐츠 IP를 갖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다 알다시피 이제 애니메이션 엄마까투리 제작입니다. 보통 지역 자치단체에서 제작 지원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드문데 엄마까투리는 그걸 해낸 셈인 건데요. 현재 시즌 4까지 나왔고요. 29개국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인프라 구축인데요. 지난해 저희 예산이 급성장해서 2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예. 이철우 지사님 민선 7기의 3년과 민선 6기 3년을 비교해 보니까 국비 예산만 112% 2배 조금 넘게 늘어났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콘텐츠 제작 지원에 필요한 인프라 사업 3관왕을 달성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올해 11월 30일 경주에 개원한 경북 음악 창작소, 12월 10일 포항에 개원한 경북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 네. 그리고 내년 2월에 개원 예정인 경북 웹툰 캠퍼스 등을 구축하면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네. 2019년에는 또 지역 거점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었고요. 말씀해주신 웹툰 캠퍼스라든지 음악 창작소와 같은 인프라들에도 기대감이 많이 높은 상황인데요. 또 작년 11월에는 경주 동남권 센터 개소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운영 잘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인프라도 많이 조성을 했고 앞으로도 또 펼쳐나갈 이야기들이 참 무궁무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콘텐츠의 제작 말고도 지역의 창작자 그리고 또 콘텐츠 기업을 위해서 또 다방면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신데 자, 어떤 지원이 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기관 이름을 보면 잘로가 있는데요. 네. 경북 하면 경북의 자원을 소재로 두 번째 콘텐츠 하면 콘텐츠로 만드는 일을 진흥원, 그 진흥 제작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저희 하는 일은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 지방비를 매칭해서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기업을 선정한 다음에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저희 사업 대부분이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작자하고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네네. 올해의 경우 예를 들면은 저희가 경북 콘텐츠 코리아 랩 사업을 7년째 지원하고 있는데요. 창작 지원만 78건, 교육 지원만 3,474건을 지원했습니다. 네. 또 저희 진흥원에 입주해 있는 15개 1인 창조 기업과 10개 입주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들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27명, 매출액 60억 정도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쉽게 예를 들면은 유교랜드에 가보시면은 독립운동 체험관 놀팍, 또 안동댐 개농나루에 떠 있는 몬보트 등이 저희가 제작 지원한 기업들의 작품입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도 말씀을 해주셨고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사회 전반적으로도 비단 콘텐츠만이 아니고 지역에 많이 이바지를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저희가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 10년을 돌아보면서 지난 20일에 10주년 기념식과 함께 2030 비전 선포식을 갖고 3대 전략 목표도 제시하셨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여태까지 지역 콘텐츠를 위한 저변 마련,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큐베이팅 지원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자, 향후 내세울 비전과 목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비전이 원래 경북에서 찾고 세계에서 펼치자 했는데 되게 멋진 거였습니다. 근데 네. 기관 경영 평가나 연구 용역에서 너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구체적으로 바꿨는데요. 네. 콘텐츠 산업 진흥 미래 융합 성장 선도 기관으로 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3대 목표로 경북 특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 혁신,
생태계 혁신. 두 번째, 네. 코태계 진영 체계 고도화. 세 번째, 사회적 책임 경영 체계 확립 등을 정했습니다. ESG에 관한 부분도 좀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분 구체적으로 좀 보완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세 번째 목표인 사회적 책임 경영 체계 안에 ESG 경영을 강화한 건데요. 네. 사실 지금 갈수록 탄소 중립이다 아니면 환경 문제성이 중요시되면서 ESG 경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영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3대 목표 중에 하나로 사회적 책임 경영 체계를 도입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에는 콘텐츠 누림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네. 콘텐츠 결과물들을 이 지역 주민들 직접 만들고 참여해서 경험하고 또 전시도 하고 네. 이런 또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 중립 저희들이 만드는 콘텐츠를 통해서 탄소 중립에도 좀 이바지하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환경 문제도 그렇고 이런 지역 참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시대 흐름에 발맞춰서 또 여러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또 준비하고 계신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더니 경북에서 찾고 세계에서 펼친다. 조금 이제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큰 방향을 좀 대전제로 삼고 가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이제 기념 국제 컨퍼런스도 이때 함께 개최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이 지역 콘텐츠 산업의 육성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논의가 오갔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좀 강조가 됐을까요? 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서 말한 경북에서 찾고 세계에 펼치자는 그 비전은 네. 저희가 놓치지 않고요. 슬로건을 정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슬로건에 맞게끔 또 이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많은 분들이 이 점을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예를 들어 정운찬 전 국무총리님은 기조 발제에서 동반 성장은 시대 정신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셨는데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 발전 관점에서 지역 콘텐츠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미국 조지아 대학의 닐랜드 교수는 최근 오징어 게임의 국제적 성공을 예를 들면서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한국의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를 꼽았습니다. 네. 이어서 지역적 콘텐츠일수록 세계 보편적 콘텐츠가 될 수 있다면서 경상북도도 오랜 역사와 3대 문화 자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역설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방송이자 기업인 마크테토의 경우도 경북만이 갖고 있는 문화 자원의 어떤 진정성, 자연미를 가지고 성불을 하면 충분하다고 또 말했습니다. 이어진 좌담에서는 모든 분들이 콘텐츠의 바탕이 되는 스토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저는 우리 경북 콘텐츠 산업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콘텐츠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내외 다양한 오피니언 리더들,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정말 생산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조금 전에 언급하신 이제 닐랜드 조지아 방송영화과 교수의 경우 오징어 게임 언급을 하면서 한국의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 이게 강점이다 이렇게 꼽아주셨다고 했는데 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가투리라든지 싸움소 바우 같은 지역의 소재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가 정말 대박이 났고요. 소위 이 밖에도 정말 지역에 무궁무진한 소재가 남아있을 텐데 자, 향후에 이것들 중에서 좀 다른 콘텐츠로 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소재 눈여겨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목표가 1시군당 1kg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16개 시군과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 각 시군의 다양한 자원을 웹툰, 애니메이션, 웹드라마, 가상 정강현실 등의 콘텐츠로 만들 계획입니다. 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군의군과 공동 제작한 웹툰 한지는 밤의 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이 중미의 온두라스 공화국의 초중등 온라인 교재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런 콘텐츠를 개발하다 보면은 성공을 거두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대열에 이제 음악가투리라든가 뭐 싸움소 바우 또 한지는 밤의 꿈 이런 대열에 뭐 견원설화 또 삼국유사의 다른 이야기들 이런 다양한 소재들이 충분히 함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던 한여름밤의 꿈 같은 경우도 이제 삼국유사가 기본적으로 소재가 차용이 된 거죠? 예. 12일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예. 네, 1시군당 1kg 콘텐츠라는 아주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목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렇게 지역에서 콘텐츠와 미디어 시장을 이끌 만한 멋진 작품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콘진워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신지 네, 장기적인 목표가 있겠습니다만 한 해를 당장 내다봤을 때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상시적 사업을 이어가면서 ICT 분야 사업을 올해 처음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두 번째 사업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특별히 내년에 강조하고 싶은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3대 인프라 공간, 이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네. 왕왕 보면은 국비 사업으로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프로그램이 부실하거나 해서 운영이 잘 안 돼가지고 공간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런 전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네. 원래 이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외부 공간에서 프로그램 같은 걸 진행했습니다. 네. 미리 뭐 체력을 좀 키운 개념인데요. 네. 그래서 이 공간을 오픈한 다음에 바로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 창작소가 11월 30일 날 오픈했는데 그에 앞서 저희는 동시에 음악 비즈니스 관련 교육을 16회 진행했고요. 네. 내년 2월에 개원 예정인 웹툰 캠퍼스의 경우도 이미 올해 공간 리모델링 하면서 68회 정도의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힘들게 또 크게 구축한 인프라 공간을 잘 운영한다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네, 구체적인 좀 목표를 빠르게 실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산 확보로 시작되고 착수된 것들 용두사미로 그치지 않도록 사업과 그 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진흥은 10년이 양적 성장에 매진했다면 앞으로 질적 비약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프라 공간을 구축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공간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경북의 콘텐츠 산업의 균형 발전, 그다음에 웹툰, 대중음악 이런 장르 간 시너지 효과 등을 이루어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진흥원 같은 출자 출연 기관은 도민들과 함께 호흡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그랬던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갖고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말씀을 주셨듯이 지난 10년이 그랬듯 향후 10년도 지역의 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구심점 역할 계속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 콘텐츠진흥원 이종수 원장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사 이슈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2021년 마지막 주입니다. 지난주는 국내 10대 뉴스를 정리했었는데요. 오늘은 지난 1년간의 세계 10대 뉴스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2021년 세계 뉴스 10가지 소식 중에 첫 번째 소식 어떤 걸 고르셨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이나 올해나 모두 첫 번째 뉴스가 바로 코로나입니다. 네. 네, 어쩔 수 없고요. 2021 첫 번째 세계 이슈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코로나19는 우리 인간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는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인간 세계의 서력 기원을 ADBC라고 얘기했는데 네네. 이제는 ACBC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C가 이제 코로나인 거죠? 그렇죠. 네네. 애프터 코로나, 비포 코로나. 이런 주장이 나올 줄은 대단히 중요한 기점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코로나 덕분에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소득이라고 한다면 소득에 볼 수 있고요. 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가 좀 잡힌 데지만 델타 변이, 오미크론 확산까지 여러 변수가 튀어나오면서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디 내년에 이 코로나19 문제가 해결되길 기원하면서 2021년 세계 10대 뉴스 그 첫 번째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입니다. 네, 국내 뉴스 10대 뉴스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소식은 코로나19로 정리가 됐습니다. 덕분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야속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만. 그렇죠. 네. 자, 일각에서는 이 오미크론의 출현이 코로나를 감기 수준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신호일 수 있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요. 내년에는 이 바이러스 썩 물러나서
다시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뉴스 꼽아주시죠. 예, 두 번째 뉴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글로벌 리더 역할 복원에 안간 힘 쓰다로 정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물러나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1월 달에 취임하면서 미국이 돌아왔다 선언하고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 우선주의 폐기를 했습니다. 취임 직후 1호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에 서명했고요. 세계보건기구에도 바로 복귀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 복귀를 위한 협상도 계시죠. 이렇게 동맹 우선주의 이 외교 정책을 앞세워서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동맹 복원에 힘을 쏟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 문제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고요. 뭐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3자 안보 동맹 오커스를 발족하게 됐죠.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확실합니다. 2021년 세계 10대 뉴스 두 번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글로벌 리더 역할 복원에 안간힘 쓰다로 정했습니다. 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가운데는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또 있어서 자, 처음에 이 출범할 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기대치가 좀 더 높았었는데 그 기대치가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좀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아무튼 두 번째 뉴스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 뉴스 이야기해 주시죠. 세 번째 뉴스는 두 번째 뉴스에 맞대응하는 뉴스인데요. 마오쩌둥 반열에 오른 시진핑 중국 주석 장기 집권 기반 마련하다입니다. 11월 달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되는 날이었고요. 역사상 세 번째로 역사 결의를 채택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그야말로 마오쩌둥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 집권 기반이 마련됐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권력을 기반으로 시진핑 주석은 외부에 대한 거센 경고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7월 1일 그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창당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뭐 중국 인민이 일어서고 있다. 중화민족이 지배당하고 괴롭힘을 당한 시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중국 괴롭힘 만리장성에서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릴 것이다. 굉장히 살벌한 경고까지 했습니다. 이거 물론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어쨌든 내년에 20차 당대회를 통해서 원래 물러나야 되는데 재연임을 확정짓게 될 것 같고요. 수순일 것 같죠. 장기 집권하게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마오쩌둥 반열에 오른 시진핑 주석 장기 집권 기반 마련했다. 골라봤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이런 포부가 1대1로라든지 하나의 중국 같은 또 중국의 국가주의가 더 팽창하고 있는 그런 기조로 연속성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이익과 이게 충돌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각종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는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 네 번째 뉴스는 글로벌 패권 경쟁의 상시화라고 꼽았습니다. 자, 바이든 정권이 이렇게 출범하면서 미국의 대외 정치에게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가 됐어요. 그러나 미중 갈등 자체는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미중 패권 전쟁은 세계 경제에 위험으로 작용하는 요인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정책 예측 가능성이 양호해지면서 부정적인 영향은 다소 완화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되고 미국의 견제가 심화되면서 패권 경쟁의 부정적 영향이 재차 확대되고 있다. 이건 뭐 트럼프 정권 시대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뉴스 글로벌 패권 경제 상시화라고 뽑았습니다. 앞서도 우려한 바지만 이런 패권 경쟁의 상시와 미국과 중국이라는 이 G2 국가의 군사적 충돌까지도 우려하게 만드는데요. 실제로 양안 문제, 그러니까 대만 해협을 두고 실제 군사 충돌이 우려됐었죠. 맞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를 그렇게 뽑았어요. 대만 해협의 군사 충돌 위험 증대입니다. 패권 경쟁은 그냥 무역 전쟁으로 끝나지 않고요. 전쟁 위험까지 이르렀죠. 지난 8월에 대만 해협에선 중국군의 군사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대만 해협이 가장 넓은 곳이 180km에 불과해요. 굉장히 좁네요.
예, 이게 군사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지금 신기할 정도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있고요. 지난 10월 1일부터 나흘 연속 대만의 항공 식별 구역에 중국의 군용기 149대가 침범하는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네. 근데 미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20일 알려진 그 사안으로는 8월 19일 날 미 7함대 소속 알레이버크급의 구축함 머스팅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는 거죠. 네. 중국은 또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뭐 내년에 그렇죠. 베이징 동계올림픽 끝나면은 중국이 뭐 대만 공격한다. 뭐 이런 소문까지 떠돌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뉴스로 대만 해협의 군사 충돌 위험 증대라고 정의해 봤습니다. 경쟁적으로 서로의 군비를 또 자랑하듯이 내보였던 일도 있었고, 지난 11월에는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대만을 깜짝 방문하면서 또 긴장감이 크게 달하기도 했었죠. 네, 그 어느 때보다 그 군사적 충돌 위험이 높아졌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을 완전히 포기하고 철수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 아프가니스탄의 충격 대단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6번째 뉴스로 아프가니스탄 미국 철수를 꼽아봤는데요. 이렇게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그 병력이 아시아 인도태평양 이 전략에 배치가 되면서 군사 충돌이 더 높아진 거죠. 네. 지난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점령하에 들어감에 따라서 미국이 대규모 철수하게 됐고요. 미국이 7월 달에 철수 선언하면서 탈레반과 아프가니스탄군의 접전이 증가하게 됐고, 미국이 8월 10일 가장 먼저 대사관 철수를 했죠. 이에 따라서 뒤를 이어서 유럽 서방국가 역시 급하게, 우리 한국도 포함해서 급하게 철수하게 됐고, 8월 30일 날 미군의 최종 철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카불공항 테러 사건들 등 여러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네. 어쨌든 이 사건은 연결되어서 인도태평양 전력을 미군이 더 보강하게 되는 이런 결과까지 빚어지게 됐죠. 네. 세계 10대 뉴스 6번째 아프가니스탄 미국 철수로 정했습니다. 네, 우리 역시 교민을 비롯해서 일부 피난민을 받아들이는 대대적인 작전을 펼쳤었는데, 아직도 그 당시에 또 그 화면들, 생중계하던 화면들 충격이 생생합니다. 자, 7번째 뉴스로 가보시죠. 예, 7번째 뉴스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저항입니다. 2월 1일 날 미얀마에서 일어났던 군부 쿠데타, 아웅산 수지가 그 전에 2020년 11월 총선 결과에 군부가 불복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결국 88년도 쿠데타에 이어서 2021년 쿠데타도 별 다른 저항 없이 미얀마의 불안정했던 민주주의 정권이 5년 만에 무너진 겁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나 끔찍해서요. 이 군부가 정말 시민들을 학살하고, 결국은 9월에 반군부 진영인 국민통합정부가 군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군부와 반군부 간의 전쟁, 그래서 사실상 내전에 들어가게 됐죠. 이 사이에 희생되는 건 일반 시민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수천 명의 시민이 살해당했다라고 합니다. 7번째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저항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현재도 진행 중인 미얀마의 민주화운동, 내전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참 서글픈 역사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하루빨리 미얀마의 봄이 다시 되돌아오길 기원을 해보고요. 자, 8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8번째는 사상 초유 무관중 일본 도쿄올림픽입니다. 지난 7월 23일부터 9월 초까지 열린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은 사상 최초로 무관중 원칙으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네. 이때 도쿄를 비롯해서 이 지역이 긴급사태 선언돼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네네. 결국은 초라한 잔치가 됐고, 이 때문에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스스로 총리직에서 내려와야 했는데, 뒤를 이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별다른 그 입장이 그 전에 있었던 아베, 스가 다르지가 않아요. 네. 여전히 한국과 사이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가 않네요. 어쨌든 8번째 사상 초유의 무관중 일본 도쿄 올림픽이었습니다. 네, 당초 유력하게 물망에 올랐던 고노타로 대신 깜짝 취임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로서는 좀 아쉽다는 이야기가 많고요. 자, 9번째 소식입니다.
16년 만에 스스로 물러난 앙겔라 메르켈 총리입니다. 스스로 물러난 게 처음이라고 하고요. 지금 2005년도부터 16년 동안 독일을 총리로 재임하면서 독일은 물론이고 유럽과 나아가 전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네. 3년하고 그만두려고 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당시에 자신의 후임으로 들어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저히 못 믿어오니까 앙겔라 메르켈 총리한테 한 번 더 연임하시라라고 권유했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하고요. 네네. 지금 뭐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한동안 독서와 수면을 번갈아 하면서 보낼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메르켈은 라이프니츠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베를린 과학원 물리화학연구소에서 86년도에 양자화학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자예요. 네. 이건 모르셨죠? 그렇군요. 화학 분야의 박사님. 예. 이분이 총리가 돼서 이렇게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9번째 뉴스 16년 만에 스스로 물러난 앙겔라 메르켈 총리입니다. 자, 이웃 일본과는 조금 결이 달랐던 독일의 새로운 총리 인선 문제 9번째 뉴스였고요. 마지막 소식 조금 빠르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우리 모두 다 느끼는 것이지만 기후변화 영향 가시화입니다. 네. 전 세계가 2021년 홍수, 산불 등으로 전 세계에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온 지구촌 이 사람들이 고생을 했죠. 예. 글래스고에서 기후조약 만장일치 채택했지만 석탄 퇴출 목표를 낮춰서 단계적 감축으로 하면서 실효성 논란도 나왔고요. 어쨌든 기후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 지구인이 우리 지구촌 다 같이 지키는데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필환경 시대 가장 큰 화두가 된 환경 이야기로 마무리해봤습니다. 참이 긴박하게 뛰어온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내년은 또 어떤 모습이 될지 부디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 물러가고 세계 평화 깃들 수 있길 기원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유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